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5.18 전국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5.18 망언, 논란이 있기 전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를 누려서 결국은 지지율이 30%를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2주 연속 계속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5.18 망언에 대한 그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한 주 빠졌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정말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한 게 1월 3주 차입니다. 그러니까 1월 2주 차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3.9%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쭉쭉쭉쭉 4주 연속 올라서 설 연휴 직후에는 28.9%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 5%포인트가 그동안에 오른 겁니다. 5%포인트는 어느 정도면 하면 유권자로 치면 한 215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해서 한 200만 정도가 자유한국당을 결집을 한 거죠. 근데 딱 한 주 만에 3.7%포인트가 떨어져서 25.2%가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요거는 160만 정도가 됩니다. 이탈한 게. 그러니까 한 주 만에 이 정도 이탈한 거는 상당히 크게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딱 하나의 요인밖에 없습니다. 네. 5.18 망언 폭동 또는 이제 괴물 집단. 그러니까 사회 보편이 이미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의 발언들이 됐었고, 또 이후에 징계가 14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는데, 이종명 의원만 제명 조치되었고,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는 징계가 유예가 되었었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이제 김순례 의원이라든지 김진태 의원 발언을 보면은 사실상 유공자를 공개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북한군 침입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 사과 형태를 띄었지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게 한 4% 정당 지지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자유한국당 지지로 오른 거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올랐던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일주일 사이에 빠진 거니까 예.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이렇게 빨리 뭐 한 4%포인트 정도 움직이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이례적이고 상승 국면이었다는 점에서 또 하락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번 상황이 상당히 어쨌든 타격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이 사안에서 보면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영호남 이제 지역 대결주의가 강할 때 만약에 이제 이 사안 이렇게 발언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영호남 지역 대결주의가 국민들 인식에서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과거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로 영남에 있는 국민들도 전체 국민들이 역사인식의 사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이것이 호남의 사안이니까 영남에서는 상당히 싸늘하게 얘기해도 되고, 또 영남의 사안은 호남에서 또 싸늘하게 얘기해도, 이런 얘기가 과거에 비해서 통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이례적이고,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성숙한 사고를 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특기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 지역주의 어쨌든 무너지는 상징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계속 발언하고 있는 것이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이거 지금 뭐 지도부가 이제 비대위고 끝나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의원들의 이제 목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지도부 자체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누가 더 강성이냐라고 뽐내는 이제 지금 장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마지막까지 계속 가고, 상당히 요즘에는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대중의 기억이. 미디어에서 워낙 이제 크게 보도되고 지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격이 뭐 지지율은 어쨌든 좀 이후에는 또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 자체의 기억은 한국당에서 상당히 좀 뼈아픈 대목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우리는 5.18 망언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전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각 후보들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정부 공세가 상당히 좀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혼밥 방콕 공세라든지 대통령 가족 공세, 그리고 대통령 내외 특검이라든지 대선 무효 공세, 이것이 1년의 과정처럼 계속 지속이 되었거든요. 여러 주자들의 입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러한 또 논란을 내포하고 있었다. 지지율을 끌어오기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 최근에 지지율 상승이 좀 독이 된 것 같아요. 한국당에. 네.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 이대로 강성으로 가게 되면 계속 지지층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 하게 되면서 민심 온도계라고 할까요? 대중 민감성이 지금 약간 네. 작동이 멈춰버린 그런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발언들이 제지가 안 되고 계속 증폭 확장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점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그 강성 세력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는 헛발질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는데 네. 그런데 그 사단이 벌어지고 그렇다면 지도부에서 김병준, 나경원으로 대표되는 지도부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면은 조기 진화가 가능했을 텐데 네네. 그 두 사람이 조기 진화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그 끓는 그 기름에다가 막 불을 부어버리는 그런 격이 또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주 일간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2일 날 화요일 날에 24.8%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수요일 날에 징계 직전은 26%까지 올랐고요. 징계 당일은 한 25%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15일 날에 징계가 미완에 끝나는 부분들이 논란이 확 됐던 부분들입니다. 때입니다. 금요일 날에. 그때 다시 24% 초반으로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일간 흐름을 보면은 금방 이제 이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이 발화했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다 불을 껐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논란 자체가 이미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거구적인 논란이 확대 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 잠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명 과정에서 오히려 더 불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도 보수 이쪽도 놓치고 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보수로서는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마저도 네. 다 놓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3만 명 이런 얘기도 한번 하던데. 지금 이제 지난 이제 가을부터 태극기 부대에서 한국당에 입당한 사람들의 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규모에 대해서. 8,000명 설에서부터 3만 명 설까지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이제 각 그 당대표 후보라든가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 지역에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또 모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태극기 부대라고 이제 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어쨌든 한 10,000명 정도는 이제 된다고 보고요. 이제 한국당의 전당대회 투표를 보면 한 25%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네. 예, 그러면은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열성적인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토론회에, 합동 토론회에, 참석률이 높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태극기 부대에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 예.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참여하니까 투표한 사람들의 그 점유비 자체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어쨌든 태극기 성향에 가까운 또 강성 이제 한국당 지지층들이 이미 또 당에 존재한 분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 당 투표자들에 대한 그 민심 흐름은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이건 우리들도 아니고 실제 그 당원들을 만나는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니까 태극기 부대의 영향력은 이번 전당대회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에 대구, 연설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런저런 두 분이 분석해 준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빠졌는데 이번 대구 연설회를 보면은 또 굉장히 또 강한 말을 또 쏟아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과 그리고 김진태 의원과 황교안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어필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지지층이 다릅니다.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 세력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도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계속 활동을 해왔었고 그러한 어떤 이념적인 지향성이 다 노출되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지지층을 손쉽게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른바 태극기 세력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극우적인 발언들 그리고 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선 무효라든지 이런 쪽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일반 국민들한테 드러나고 있는 이념적 색채라든 그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어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극우적인 발언은 그 자리에서도 대구 이제 전당대 합동연설에서 나왔다시피 주로 이제 김진태 의원과 가까웠던 최고위원 후보들이라든지 김진태 의원의 본인의 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태극기 부대의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향력은 분명히 클 수는 있는데 과연 대세를 바꿀 정도인가 이 부분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세를 바꾸기는 좀 힘들더라고 생각해요. 대세는 뭔데 한교안입니까? 예, 대세는 한교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가 실제로 응집력이 상당히 높고 따라서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지 모르겠지만 투표율은 높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진태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형성됐던 한교안 후보의 대세 이런 부분들을 허물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말씀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네. 김진태 후보 태극기 부대가 김진태 후보를 열렬히 이제 환호하고 지원하고 지지하면서 그것이 이제 어떤 효과를 불러오냐 하면 황교안 후보의 대선을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더 친박 강성 후보의 이미지로 오세훈 후보 등으로부터 공세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영향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진태 후보가 강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황교안 후보가 통합을 얘기하는 데 후보가 됐고 그렇죠. 굉장히 온건한 후보의 이미지를 갖게 됐어요. 안정적인 이미지에. 그러니까 사실 태극기 부대가 김진태 후보를 강하게 지지함으로써 황교안 후보의 위상 안정성을 또 강화되게 하는 효과를 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태극기 부대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판도는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였다고 한다면은 나중에는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어요. 여의도 일각에서는 이제 2등이 일각의 예상과는 달라지거나 격차가 상당히 이제 좁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들이 최근에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2등을 하면 최고위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2등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트랙이 다릅니다. 트랙이.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이제 큰 리더가 되고자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앞에서 당장은 이제 웃을 수 있고 얻는 것이 있는데 2등이나 득표율이 올라가는 것이 당장 그 부정적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되면 총선에서의 또 부정적 효과는 있을 수 있거든요. 지역의 보편적인 이제 유권자들 성향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진태 후보의 이번에 이제 어쨌든 선전 이것의 이제 결과는 내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서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대구 연설에 김순례 후보가 고려연방 국가로 전락한다. 김진태 후보는 지난 대선은 원천무효다. 김준규 후보 같으면 김정일의 노예가 된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학살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갈 것이다. 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이잖아요. 섬찟한데요. 예. 근데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거 보면 물론 자신이 이제 당선되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전당대회만 하고 다시 정치를 안 할 생각인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이게 이런 방식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이제 별칭이 되는 극우 세력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만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는 나중에 총선과 대선을 거쳐서 정권을 잡기 위한 그렇죠. 하나의 내부 과정인데 지금 이 발언들은 내부 과정이 그냥 100%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덕이 될 수 없는. 네. 이게 이제 토론의 분위기에 좀 취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보면 아재들이 많이 합니다만은 막 웃어주면은 재미없는 거지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 분위기 좋은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이제 태극기 부대 계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연호를 하는 고강도 멘트들이 나와야지
그세중 참석한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를 하는 것이니까 이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현장에서 에스컬레이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사실은 약간 명예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김정인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상당히 어떤 공감도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사실은 이게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예. 당의 지지자들에게 호응을 얻고자 하는 캠페인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국민적 보편적 정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수위까지 가는 것은 약간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현상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보수 지지층조차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수권 정당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뭐 양강 싸움이라고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황교안, 오세훈? 일간 이중으로 봐야 되겠죠. 일강 이중입니까? 예, 좋게 봐서 일강 예. 이중 정도로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3명의 후보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될 텐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5.18 망언 파문 수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수습이란 것은 사실 이 5.18 망언 과정에서 얽혔던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지금 누가 되든 그러니까 한교안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극우 세력과 단절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 된다. 네.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양쪽의 공세를 당하는 그렇죠.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수습을 하면 누군가 징계를 하거나 이제 뭔가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조치를 취하게 될 텐데 그것이 이제 과하지도 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비박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부실하다고 해서 비난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또 징계를 한다고 해서 이제 친박 강성이라든가 태극기 부대의 세력에서는 또 황교안 총리 이거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지원을 받아놓고라고 하면서 또 공세에 놓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온전한 리더십을 행사하기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쪽에 어쨌든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제 그걸 비박 중심으로 한 이제 뭐 중도의 성향에 가까운 보수층들 그다음에 이제 강성층들 그 사이에 이제 끼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중의 이제 호응들 계속 이런 얻기가 좀 어려워지거나 계속 논란 속에 이제 남은 기간을 가야 되는 상당 기간을 그런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황교안 후보가 또는 이제 새 후보 중에 한 분이 그 당권을 잡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총선이 이제 제일 앞에 남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중도층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이기기 위해서도 오세훈 후보의 말처럼 중도층이 어떻게 어필하느냐의 부분인데 이 극우적인 부분들, 사회 일반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강하게 공세를 퍼붓는 이런 내부적인 세력과 또 하나는 어떤 북한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사실 중도층 확장은 좀 상당히 힘든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윤희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다른 새 후보 중에 어느 한 명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 끼인 상황 속에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이제 떨쳐낸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거치기는 지금까지 본 바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사실은 정당이 극우 정당도 있고 네. 또 극자 정당도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안정적인 중간에 다수를 이제 점하느냐 그렇지 않냐의 이제 문제일 텐데 뭐 합리적인 어떤 세력이 중간에 다수를 이제 점하는 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텐데 이제 지금 이 표현 한국당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쨌든 거대 정당이잖아요. 네. 대한애국당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극우정당, 우경화정당 이제 이런 표현들이 지금은 어느새 한국당에 쓰는 표현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지 않은 상황,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도 이것에 대한 어쨌든 문제 제기 내부에 네. 이런 자성의 목소리라든가 변화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사실 네, 약간 신기할 그렇습니다.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당에서 나오는 성명서들을 최근 읽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여러 자유한국당의 여러 인사들의 발언과 한 몇 달 전에 나왔던 대한애국당의 성명서하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톤이라든지. 근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극우적인 어떤 세력
어떤 세력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국민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전당대회 승리로 끝나든 내년에 있을 그 총선의 하등에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네. 기존의 내부에 있는 어쨌든 중진급 다수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목소리를 내고 자제할 수 있는 흐름들을